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제34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보스턴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4.16 해외연대 새사모 회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금주님이십니다. 금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이번 여름에 금주님과 한국에서 아주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주 정말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금주님 한 6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셨었죠? 네, 이번 여름에 한 6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또 옛 친구들과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아, 네. 보스턴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국 방문 시 세월호 관련 매우 의미 있는 두 곳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디 방문하셨나요? 네, 세월호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과 또 안산 4.16 기억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기억공간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들과 함께 원례 기도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 바로 옆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단식 농성과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3월에 세월호 광화문 기억공간이 그 이후에 지어졌고요. 또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이곳을 지키면서 피켓도 들고 또 노란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누기도 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2021년 7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그 조성공사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됐어요. 그리고 그 기억공간이 그해 11월에 서울시의회 앞마당에 임시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 세월호 기억공간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행정집행 그 통보를 보내왔고요. 또 이에 맞서서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저도 1인 시위를 미리 신청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세월호 기억교실과 세월호 기억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꼭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월호 기억공간 그리고 또 안산에 있는 4.16 기억교실 모두 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저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만이 사실 참사 이후에 9년이 넘도록 진상이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진상 규명에 대한 바람과 의지를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진상 규명을 이루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마음을 모으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하고 또 기억해야만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사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안전한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를 기억하는 이 기억 공간들은 꼭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기억해야지만 사고에 대한, 앞으로 더 큰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이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 네. 전에 태바유 님도 한번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이금준 선생님이랑 같이 시위 한번 한 적 있죠?
네, 피켓팅.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했어요. 같이 시위했습니다. 시의회 옆에 있는 기업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시위를 했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네. 했고 또 저기 727 핑크띠 있기 거기에서도 우리 금주님을 네.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택이었죠? 평택이었죠. 정전 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평택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그 주위를 그 분단을 뛰어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핑크색 그 분홍색 띠를 같이 두르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참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에 가셔서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텐데 또 활동에 참여하신 두 분 참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방문하실 때 또 우리 금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세월호 관련 방문이나 만남을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세월호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가깝게 유가족 부모님들하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가족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근데 실은 제가 아 80 년대 그러니까 8 학번이고요. 85 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80 년대에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학생 운동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586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 대이고 80 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또 60 년대생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인데 제가 학생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는 정교조 불법 시기에 정교조 초창기 창립 멤버로 아주 열심히 교사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40이 다 되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는 이민자의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그 그렇죠. 이민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아무것도 이런 사회 문제 특히 고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보스턴 사는 그런 평범한 아줌마로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제 활동의 폭이 평화 운동으로까지 확장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학생 운동의 경험을 갖고 또 교사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제가 평범하게 사는 해외 동포로서 소시민으로 살다가 다시 한번 시민 운동을 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계기를 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관련 방문과 만남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런 의미 있는 그렇군요. 그런 만남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거의 가족분들하고는 가족 같은 그야말로 가족 같은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세월호가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이금주님한테도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도 다 비슷한 경험을 주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그 한국에서도 수년간 교사를 하셨고 또 미국 보스턴에서 현재 교직에 계시기에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과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연이은 비보에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현 교권 붕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경인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서희초 선생님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서희초에 직접 방문해서 선생님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방문을 했는데 실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그 교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음. 힘드셨길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그 선생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선생님 죽음의 진실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렇게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러한 음. 반복을 막는 또 다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서희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저희들이 목도하게 됐는데요.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는 아무런 장치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음. 하나는 학교 공동체, 이런 교육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가. 뭐냐면 왜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쵸. 교사가 하는 행위는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조치와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존중한다면 교사의 어떤 학업 지도라든가 생활 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괴롭힘이잖아요. 불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괴롭힐 수는 없는데, 저는 교사가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그런 학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왜 그것을 그 교사 개인 혼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지. 사실은 학교에는 소위 관리자라고 하는 교장과 교감이 있잖아요. 학교의 리더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교육 전문가 중에 리더잖아요. 리더의 그렇죠. 역할은 책임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실은 책임자인데, 왜 이러한 상황에서 교장과 교감은 왜 이렇게 아무런 조처를 음.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정말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저는 그런 좀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육 공동체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데 왜 학교 공동체의 문제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 점이 음. 가장 크게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거 사실 해결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제 후배나 동기나 선배들 중에 교사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후배 뭐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교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 학대법인데, 아. 그러니까 아동 음. 학대로 고소가 되면,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고 교육청에 고발이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것의 진위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직위 해제가 돼요. 오.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을 심하게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을 막 때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고 막고 하는 이러한 생활 지도도 그 학부모와 그 학생이 감정이 불쾌하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감정 학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세상에. 바로 고발이 되고 형사 조치가 되고, 그러면은 그 교사는 음. 직위 해제가 되고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음. 엄청나게 그 교사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학교 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음. 이 아동 학대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동 학대법을 악용하는 그런 학부모가 없도록 이것의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고요. 또 하나 제가 과거 동료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왜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학생 인권 조례를 주창했던 정교조가 이러한 교권 추락의 상황을 유발시킨 어떤 책임 주체로 막 몰아가는데,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도 같은 목소리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 인권 조례와 지금 현재 교권이 붕괴된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은 계속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상충될 수가 없죠. 상호 공존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네. 공격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말 너무나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들이 대부분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입법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넘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의 요구도 한결같이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입법화, 그리고 아동학대법의 개정,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 사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교육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교사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10 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미국은 네. 공문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 16 년간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한 왜 전시 행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교육의 정상화 더불어 교사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물론 정교조 활동을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교직원 노조 조합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학부 전체 교사 수가 한 1,000 명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를 걸고 파업을 했습니다. 하루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1,000명 정도 되는 교사 중에 900명이 참여했습니다. 90% 이상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파업을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 타협안이 딱 타결이 됐어요. 아유, 빠르네요. 네, 파업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언론의 공정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음.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보스턴에 기반을 둔 그런 아주 굉장히 신망을 받는 그런 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보스턴 네. 글로브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우리의 파업을 있는 그대로 왜 우리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근무 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 내역이 무엇인지, 왜 그리고 학교 측은 들어주지 않는지를 아주 공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학부모가 우리의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원 노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업했다고 그 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그렇군요. 90%가 넘는 음. 조합원들 아무런 불이익 받지 않고요. 교장, 교감들도 우리 파업한다고 나와서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유, 오히려 그렇군요. 사무실에서 꼭꼭 문 닫고 얼굴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얼굴 보여주면은 일반 교사들에게 부담될까 봐. 아, 세상에. 네네네. 정말 이런 교육 음 공동체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한국은 사실 지금 정교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 교사도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왜 이것을 다 불법화 시키는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엄청나게 정교조를 이상한 무슨 음. 용공좌경세격으로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보도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정교조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주요 언론들이 극보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폐간돼야 될 그런 언론들이 참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맞네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야, 정확한 보도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선생님 일을 하시고 게다가 또 복지, 교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활동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그냥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맞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게, 아니, 노동자의 노동 상권은 사실 모든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보장될 권리거든요.
그런데 뭐 교사뿐만 아니라 뭐 노동자들 파업하면은 어쨌든 간에 다 불법 세력으로 간주하고 또 뭐 그 집시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쨌든 아주 교묘하게 다른 법을 적용해 갖고 다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하고 맞습니다. 언론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자꾸 피해를 받는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네. 그런 활동들을 막 비난하고 하게끔 만들어 네. 이간질시키는 거죠. 네, 이간질. 맞아요. 언론이 너무 호도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계속 멀어지고 서로 악감정만 쌓이고 점점 그 해결 방안은 멀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요, 현재 미국의 교권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10년째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매사추세츠 주의 이제 보스턴, 예, 바로 옆에 있는 브루클라인이라고 하는 시에서 예,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학구가 4번째 학구예요. 그래서 좀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도 학구마다 조금 실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권이 아주 잘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권이 보장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재 제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교육과정을 제가 만들고 제가 제 교재를 만들어요.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도 학부모도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이건 나의 고유 영역이고 나의 전문성이니까. 야, 네, 예, 뭐, 그런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던 아니면 교과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하던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하다못해 바이든이 와서도 함부로 얘기 못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굉장히 교권이 존중되어 있네요. 예, 교사의 예, 권리가 존중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교조가 그만큼 튼튼한 것도 되죠. 그러니까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교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권을 옹호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다면 교감이 나서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뭐 학업 지도나 이제 생활 지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가 불만을 갖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학교 전체 일입니다. 그래서 저랑 관련된 교사들에게 알리고 교장 교감에게 알려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교장 교감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교장 교감이 바로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예를 들면은 뭐 이동관 같이 청와대 뭐 이렇게 딱 실세 뭐 이런 사람이 학교 딱 전화 가지고 이사장한테 이사장 우리 아들이 뭐 이랬다는데 그럼 이사장이 교장 불러서 아이고 교장 뭐 이거 이래서 되겠어 뭐 이러면 이제 다 무마되고 그런데 안 좋은 생각만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 정말 한국 교육 너무 그러면. 너무 미개하죠, 예, 그거는. 너무 야만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원 의원 뭐 아들이 있는데 얘가 뭐 학폭을 저질러 갖고 무마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들고 일어나죠. 저를 비롯해 갖고 교장실 점거하고 막 난리가 나죠. 절대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당연하죠. 거죠. 그러니까는 네. 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그 이동관 아들의 학폭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교사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 도대체.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함께 우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랑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의 동료는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서주고 함께 맞서 싸워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옛날 말에 우리가 맨날 듣던 게 그런 게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자식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선생님 초청해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높은 자기 아버지가 막 절을 하고 아이고 선생님 막 이게 일부러 자기 맞아요. 아들 보라고 그랬다는 얘기 맨날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만큼 옛날 선생님 얘기네요. 권위를 세워주고 자식이 그 선생님을 잘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이 높으신 아버지가 솔선수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교훈, 훈훈한 얘기였죠. 속담처럼 많이 들었는데 현실은 뭐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금주 씨나 저랑 비슷한 나이대고 그런데 경험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국 문화가 어땠어요? 그 집에 테레비가 몇 대 있는 것부터 부모의 직업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게 아직까지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부모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공교육 안에서조차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요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gun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교권 확보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것과 학생들의 인권 이것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늘 그런 식으로 대립의 개념으로 만들어 버려서 노사 간의 그 문제도 노조도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를 굉장히 적대적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런 것들이 온 사회 모든 직군에 다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마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노조는 무슨 뭐 예를 들어 아까 전교조 말씀도 하셨지만 마치 무슨 뭐 좌빨들이 하는 무슨 뭐 나하고 전혀 이념적으로 틀린 사람들이 하는 거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다 노동자가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런 걸 이해 참 사람들이 되게 셀피시라 그래야 되나 뭐 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지방자치제잖아요, 사실은. 어제도 우리 동네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2만 명의 공립학교가 몇 개 있죠. 고등학교 하나에다가 미들스쿨 하나에다가 초등학교 5개 있고. 근데 그런 그 학교의 모든 큰 결정들을 사실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교육위원들이 프로텍트 해주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너무 교권 보호, 교권 이전에 인권 보호가 안 돼 있으니까 막 학부모가 막 그런 식으로 오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치원 교사한테 막 인분을 집어던지고 가는. 미국 같으면 그거 완전히 그 선생님 리타이어 해도 돼, 내가 보기엔. 수해가지고. 근데 참 요번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사실 제 이제 사촌 동생들 중에 교사가 많은데 저희 사촌 동생 한 명이 고등학교 윤리교사예요. 근데 이번 여름에 가서 인제 걔 말을 들었는데 얘가 윤리 시간에 친일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친일파가 사실 어째 친일파가 나쁘잖아요. 그 너희들이 아니, 어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친일파 얘기를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에 뭐라고요? 정치 얘기를 한다고. 아니 언제 우리에게 친일파가 정치 얘기가 됐나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유, 세상에. 참 학부모의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한국이. 학부모의 민원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민원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렇게 맞아, 넌센스 맞아. 민원은 완전히 그냥 민원 취급도 안 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 현재 미국의 그 교권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교육에 살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교권이 대체로 잘 보장이 됐고요. 이런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제화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법제화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 이전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요. 뭐냐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 왜 친일파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인 얘기라고 못하게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버티고 있고 그 안에서 교권이
네, 존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20만 선생님들이 모인 것도 한국에서 그게 반정부 집회는 아니잖아요, 그게. 네, 이 교권의 그쵸. 문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부의 한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나 이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로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막 일단 한국은 모이면 무조건 나쁜 거로 이렇게 치부하니까 그런 식의 태도인가요? 네, 저는 또 그거 역시도 사회적인 가치 문화에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정부의 태도에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있는 학교에 한국인이 조금 있어요. 한국의 학부모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부모 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오죽하겠느냐. 아, 이제 그런 기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교사의 단체 행동, 그러니까 그 노동 상권은 당연한 민주 국가에서는 보장될 권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언론이 이상한 뭐 세력으로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즉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부가 나서서 음, 아동학대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너무나도 많이 악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아동학대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의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입법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교장, 교감의 리더로서 역할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짱 음. 끼고 그런 민원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리더잖아요. 그럼 리더 역할을 그럼요. 해야 자기 일이잖아요. 되고 내 일인데. 교사와 함께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최전선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리자들이, 교장과 교감들이.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하는 학업 지도,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학교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 교사가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불법 행위로 몰아가는 검찰들의 태도, 언론의 태도, 정부의 태도 이거 정말 문제가 있고요. 예,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고 예,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은 사실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정치적 행위가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맞아요. 예, 음.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뭐 정치 행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예, 이러한 태도를 좀 경계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투쟁에 나선 그런 용기 있는 선생님들을 사실은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박수를 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국민들 모두가 다 계몽이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자, 네네. 그리고 더불어 한국의 교권,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권으로 제자리를 찾으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교사에게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교재를 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 자체가 교사에게 권위를 주는 행위예요. 내가 가르칠 내용을 내가 정하는데 내가 친일파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권한인데 감히 학부모가 전화해서 어떻게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법 개정하는 거 그리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사의 근무 조건 예,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는데 이제 그중에서 중요하게 교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교사에게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가 몰상식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은 아주 적어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동학대법,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찾는 거. 네, 아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지금 당연하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기지 않고요.
시급하게 우리 한국이 좀 교권이 회복되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지. 맞아요, 맞아. 왜 미국에서는 어떻게 직접 컨택을 해요? 맞아요, 맞아. 절대로 못하지. 못해요. 학교 미국에는 이메일,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해요, 이메일로. 요구가 있어 이메일로 이메일로 학교 이메일로만 가능하지 할 수 있죠. 어떻게 퍼스널적으로 네, 그게 말이 안 절대로. 그러니까요. 그거 이게 너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런 세심한 그 교권 보호를 위한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의 네,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시스템도 사실 문화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문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교사에게 개별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한 부모가 있다면 너무나도 창피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잖아요. 사실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미국처럼 미국 뭐 반 정도만 돼도 지금 한국의 이 선생님들, 교사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 정도만 돼도요. 그쵸? 갈 길이 참 먼데요. 한국의 그 공교육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그 선생님들의 문제 들으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금주 선생님의 설명 또 한국도 다녀오시고 여기에서 겪는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뭐가 문제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용감하게 지금 교육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주체로 나선 10만 교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스턴에서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 이금주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나아지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